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으로 인해 신혼생활이 시끄러웠던 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시모였어요. 전 고부 갈등이 힘들다는 얘기 말로만 들었지 제가 그 당사자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엔 결혼한 뒤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건만 너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도 받았죠. 그래도 지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뒤 남편과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젠 지난 일인 그 당시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은 양계장을 운영하십니다. 제가 어릴 땐 농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의 노력에 양계장 규모도 날로 커지고 집안 형편도 함께 필 수 있었죠. 부모님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늘 소중히 여기던 닭들을 보살피고 양계장을 지키셨어요. 손끝이 다 부르트고 전기가 고장났던 여름날엔 잠도 자지 못하고 양계장의 선풍기를 돌리면서요. 이 애들이 다 금이고 보물이야. 이 애들이 너희를 다 공부시키고 키워주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줘야 되지 않겠니? 저와 남동생은 그런 부모님 덕에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전 두 분의 헌신 덕에 좋은 대학을 나온 뒤 좋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높은 연봉과 복지가 보장되는 곳이었죠. 그런 저와 다르게 동생은 그 많은 진로 중 농대 진학을 택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반대가 많으셨지만 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꼭 도시로 나가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길은 아니잖아요. 전 대학 졸업하면 양계장 일을 돕고 싶어요. 그런 동생에게 참 고맙더군요. 나중에 부모님 두 분만 시골에 남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전 동생이 대학을 졸업한 뒤 부모님 곁을 지키며 양계장 일을 돕기 시작한 덕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살이에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전 처음 입사한 회사를 한 번도 퇴사하지 않고 쭉 버티며 다녔어요. 연봉을 많이 주는 만큼 확실히 일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나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고 제 몫을 해내기 위해 야근이나 주말 반납도 자진해서 해야 했고요. 큰 회사인 만큼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아 솔직히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 잘못도 아니었건만 기분파 상사의 화풀이 대상이 종종 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희선신 인생이 참 쉽나 봐. 그지? 그러니까 일도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았을까? 나 윗선에 미운털 박히라고 일을 이딴 식으로 한 거야? 죄송합니다. 오늘 내로 다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그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키우려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생을 하셨는지 떠올리면서요. 덕분에 제 연봉도 차곡차곡 올라 30대 중반쯤엔 월에 세금 떼고 500에서 600 정도 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의뢰 사람들이 말하는 연봉으로 치면 세전 8, 9천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전 부모님과 같은 인내와 노력으로 쌓아올린 제 커리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전 공무원이던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우린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 봉사활동을 하다 만났어요. 너무 착했던 남편의 성격에 반해 제가 먼저 번호를 물어본 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남편의 집안 형편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연애 초 아직 서로 존댓말을 쓰던 시절 남편은 자신의 가정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이던 시절 저희 집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부모님이 같이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크게 망했거든요. 그때 빚이 많이 생겨서 동생이랑 같이 부모님 빚을 조금씩 같이 갚아드리고 있어요. 사람이 좋게 보이려면 다 좋게 보인다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 사이가 끈끈하구나 싶어 좋게 보이더군요. 저도 워낙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뒤 우린 서서히 가까워지며 연애를 하다 3년 뒤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차일피일 결혼 이야기를 미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실은 그동안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긴 했지만 집 빚을 같이 갚아드리느라 많이 못 모았거든.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결혼하자는 말을 못했어. 넌 나보다 직장도 벌이도 집안까지 훨씬 좋으니까. 그래도 나 얼마 전에 탄 적금까지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모았어. 그동안 정말 허리띠 엄청 졸라매면서 아꼈거든. 그래서 너한테 맛있는 거 많이 못 사준 건 너무 미안하지만 그렇게라도 빨리 너랑 결혼할 돈을 모으고 싶었어. 남편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 제게 청혼하기 위해 그동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반지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희선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해도 네가 모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네가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라는 것도. 그래도 너만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 나 평생 네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 자신 있어. 내가 너보다 능력이 좋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네 울타리가 되어줄게. 어차피 돈은 벌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면 된다 주의였기에 남편의 경제력은 제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 절 위해주는 남편의 그 마음이 억대 연봉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바로 청혼을 받아들였죠. 친정 식구들은 첫인사를 갔던 남편을 진심으로 반겨줬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가까워지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던 남편의 모습이 참 고마웠죠. 그래서 저도 얼마 뒤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부모님께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아직도 빚을 갚으며 살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방 2칸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두 여동생 중 막내 신우인 지방에 가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느라 그 집엔 시부모님과 첫째 시누이 셋이 살고 있었죠. 그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게 잘해주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진 제 손을 잡고 울먹이기도 하셨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 들이면서 집은커녕 혼수조차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우리 집 형편 알면서도 우리 재성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시아버진 외모부터 성격까지 남편과 똑같이 아주 선한 분이었어요. 결혼을 일찍 하셔서 당시 나이가 아직 60밖에 되지 않으셨던 시아버진 사업이 망한 뒤 수산업 배달 일을 하고 계셨죠. 남편에게 듣기로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만 쉬시며 아주 성실하게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집안이 주저앉은 뒤 어떻게든 빚을 갚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시아버지보다 1살 아래였던 시몬 건강이 약해진 상태라 주부로 지내시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집에 빚이 많은데도 쉬고 계실 정도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 하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 직접 배워보니 생각보다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술도 소주와 맥주를 앞에 3병이나 마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셨죠. 남편과 막내 시누인 집이 떠나가라 노래까지 부르던 시모를 말렸는데 첫째 시누인 시모와 똑같이 술을 진탕 마시며 시모와 함께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처음부터 가족의 그런 모습을 보인 남편은 그날 제게 많이 민망해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 많이 놀랐지? 처음부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아니야.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머님 몸이 약하시다더니 생각보다 정정해 보이시더라.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한사코 그렇게 우기시니 그냥 나도 더 말 안 하는 거야. 아마 어머닌 계속 사장님 사모님 소리만 듣다가 남 아래서 일하는 게 싫으신 거야. 전에 술에 취해서 솔직하게 하소연 하시더라고.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셨대. 그래서 아버지도 나도 막내도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 어머니의 비참한 마음을 굳이 더 들추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랑 막내가 아버지를 도와 조금씩이나마 빚을 갚아드리고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의해 시댁 분위기를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착한 가족들은 시모를 불쌍히 여겨 감싸준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 첫째 신우의 이야기가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첫째 동생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기까지 한데 돈을 안 보태고 있는 거야? 아휴, 걘 자기 버는 것도 자기 혼자 쓰기 부족하다면서 징징대는 애라 애가 좀 철이 없어. 가족 험담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만약 너한테 버릇없게 굴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뒤 결혼을 준비하며 시아버진 제게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씩 불러 없는 형편에 밥도 사주시고 제게 따로 500만 원을 쥐어주기도 하셨죠. 그걸로 혼수라도 하나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괜히 들지도 못하시는 고개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면 시모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초대를 받아 시댁에 놀러 갔는데 시모와 첫째 시누이가 양 옆에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저기 새아가 아무래도 하객들 맞이하려면 내가 관리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나 피부과 좀 끊어주면 안 되니? 저도요, 새언니. 원래 결혼할 때 신부 측에서 시댁에 이것저것 해주고 그런다는데 저도 엄마랑 같이 피부과 좀 끊어주시면 안 돼요? 신부인 저도 비싸서 포기한 피부과를요? 죄송해요. 요새 피부 관리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신 다음에 좋은 마스크팩 사다 드릴게요.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관심 없던 피부과를 왜 두 사람에게 제가 끊어줘야 한답니까? 그래도 전 웃으며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시모가 갑자기 제게 연락해서 다이아 귀걸이와 반지 세트를 요구하는 거 있죠? 네? 아니 그게 갑자기 왜 필요하세요? 아이 결혼식 때 하고 가려고 하지. 내가 전에 집 망했을 때 장신구는 싹 다 가져다 팔았거든. 그래서 하고 갈 변변 액세서리가 없다. 에휴 내 팔자야. 너 신혼여행 다녀올 때 남들이 다 사온다는 면세점 명품백 이런 거 좀 싼 걸로 사다 줘도 되니까 나 반지랑 귀걸이 좀 해주면 안 되니?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는 의미로 그렇게 선물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미 양가 어른들끼리 예단 예물 아무것도 없이 결혼식 진행하기로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미 딱 맞게 결혼 예산을 다 짜놔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신혼여행 선물도 가방 가진 생각 못 했었는데 제가 좋은 화장품이나 지갑 같은 거 사다 드릴게요. 이게 뭔가 싶었지만 전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남편은 바로 제 앞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기가 막히다는 듯 화를 냈죠. 어머니, 저 지금 희선이보다 훨씬 해가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뭘 요구하세요? 저 곤란하게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혼사길 막을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은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걸 알고 시모가 욕심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게 너무 면목 없어하며 앞으로도 자신이 잘 처신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흰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집은 제가 월급과 주식으로 번 돈을 모아 대출을 절반 정도 끼고 샀던 5억짜리 아파트였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닥치는 대로 빚을 갚아 당시엔 대출금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었죠. 어차피 계속 집값이 오를 집이니 팔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서 살기로 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전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셨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흰 결혼한 뒤에도 남편이 막내 신우와 함께 다달이 조금씩 갚아드리고 있던 시댁의 빚은 그대로 갚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줄여서 다달이 50만 원씩 드리기로 한 거죠. 아직 집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세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제 벌이가 괜찮았고 시댁 상황을 알았기에 전 남편을 배려하기로 했던 거예요. 다만 남편은 죄송한 마음에 친정에도 똑같이 드리고 싶어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라며 거절하셨습니다. 우린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네. 보내주면 돌려보내고
또 보내주면 2배로 돌려보낼 테니까 그냥 마음 편히 자네 집만 돕고 살게. 우린 정말 괜찮어. 부부끼리 뭐든 똑같이 딱딱 나누려고 하면 그만큼 피곤해지는 결혼이 없는 거야.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넘치는 부분은 나눠주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겠나. 남편은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던 친정 부모님께 많이 감사해 하더군요. 남편은 감사함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하는 거라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저 또한 시작부터 시모가 좀 불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는 시아버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제게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시모와 첫째 시누이 때문에 시댁에 가는 일이 점점 불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이에 새아가 너 왜 네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도 말을 안 해줘. 요즘 그런 큰 회사 다니면 얼마나 버는데? 어? 네 앞으로 서울 아파트도 하나 장만해뒀을 정도면 네 벌이가 엄청난가 보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한 500 정도 벌어요. 결혼한 지 얼마 뒤부터 시모는 계속 제 월급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때 다른 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전 월급을 조금 줄여서 대충 대답해버렸어요. 결혼 전의 일로 시모에게 경계심이 있던 상태였으니 너무 노골적으로 월급을 묻는 저희가 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당시 제 실수령액은 거의 600 전후였지만 있는 그대로 말했다간 자꾸 돈을 요구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시모의 귀엔 엄청난 금액으로 들렸었나 보더군요. 그 뒤 시모는 자꾸 일하는데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친구 누가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너무 예뻤네. 어떤 친구는 며느리가 가방을 선물해줬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네가 신혼여행 선물도 고작 지갑 하나 사다 줘서 내가 체면이 좀 안 썼어. 예, 솔직히 네 버리면 2, 300짜리 명품 가방 정도 쉽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전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시장표 5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 꼴을 보면 너무 서글퍼져. 그래서 말인데 네가 어머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통화는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급한 일 아니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대놓고 친구들 앞에서 면이 안 선다. 내 처지가 불쌍하다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달라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전 그냥 정중히 전화를 끊은 뒤 그 뒤엔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엔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왔다는 문자를 남기더군요. 굳이 회사 앞까지 왔다는 시모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어 전 화낼 수 없이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나가 시모를 만났습니다. 시모는 왜 오셨냐는 제게 웃으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냥 우리 며느리랑 저녁 먹고 싶어서 왔지. 전 시모를 모시고 그래도 꽤 가격이 나가는 소고기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또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아가, 생각해보니까 선물을 마음이 먼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니까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고 싶었다. 이제 안 그럴게. 아,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님 생신 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해드렸지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능력이 많이 된다면야 뭐든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그만한 능력까지는 안 돼서 죄송하네요. 아유, 아니야. 나도 자꾸 없이 살다 보니까 욕심이 났나 보다.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너 부담스럽게 내가 계속 뭘 요구하기보단 나한테 가게 같은 거 하나 차려주면 네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어? 네? 가게요? 그래. 뭐 꽃집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한 3, 4천 든다네. 나한테 투자해준다 치고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그 은혜 잊지 않으마. 네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벌면 부담이 줄지 않겠어? 에이, 당장 모아둔 돈 없으면 너 좋은 회사 다니니까 대출 잘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솔직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라고 몇 천만 원이나 들여서 가게를 차려준답니까? 시모는 남 아래에서 일하는 거 싫고 사장 소리를 들으며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상한 꽃집 사장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 그냥 농담으로 흘려들으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농담도 잘하세요. 몇백짜리 명품 사달라고 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가게를 차려달라니 지금 며느리 무능력하다고 막 놀리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님도 혼자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님 걱정도 덜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머님 건강이 좋아지셨나 보다. 꽃집 차릴 생각까지 하시는 정도면요.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어머님 일자리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시모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너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나 놀리니 지금? 너 전부터 사람 말 은근히 무시한다. 네? 제가요? 그래. 시애미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대충 내내 하는 법이 있어야지. 뭔 말만 꺼내면 비싸다 어렵다 죄송하다. 너 솔직히 나한테 죄송하긴 하니? 내가 재성이 그렇게 착하고 번듯하게 키운 엄마야. 그런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효도 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도 내가 애서 좋게 좋게 말해주고 있는데 넌 어쩜 애가 이렇게 되바라져? 어머님, 물론 남편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적당한 선물도 한 번씩 해드리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좋은 소고기도 대접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꼭 비싼 금액으로만 효도를 해야 진짜 효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머님 기준을 다 맞추고 따라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땐 웃으며 넘어가면 시모가 절 정말 만만하게 볼 것 같아 전 표정을 굳히되 예의를 잃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드시던 소주를 마저 입에 털어넣더니 화를 내며 그냥 나가버리시더군요. 그 일을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말해줬더니 남편은 또 바로 전화를 걸어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냈죠. 시모는 그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뒤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갑자기 고무장갑을 턱하고 던지지 않겠어요? 예, 너 얼른 그거 끼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부터 해라. 아직 우리 아침 먹은 거 설거지도 못했어. 그거 다 하면 나가서 점심거리 장 좀 빨리 봐라. 난 돈이 없어서 며느리 손수 해먹을 음식장 같은 거 못 봤으니까. 집은 쫄딱 망했지. 며느리란 애는 심의 용돈도 제대로 안 주지.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이 아까 한다고 해서 내가 설거지 그대로 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애들 오니까 미리 장 봐두라고 준 돈 어쨌어? 시모는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황해하며 시모를 바로 타박한 시아버지 말에 의해 시모의 심술은 가로막히고 말았지만요. 그 뒤 남편은 조용히 제 앞에 떨어져 있는 고무장갑을 자신이 끼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가댁 가면 아무도 저한테 이런 거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아내를 귀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어머니 욕심을 채워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사람을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고 저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어머닌 아무 자격도 없는 집사람 벌에 욕심내다 안 되니까 이런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은데 전 제 가족 함부로 대하는 거 못 참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은 무슨 장을 봐? 귀한 며느리 불러놓고. 기가 막혀서 정말. 아가, 저번에 양장피 잘 먹던데 우리 오랜만에 중식이나 시켜 먹자꾸나.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내가 며느리 밥 사줄 돈 없겠냐. 짜장면에 탕수육에 양장피에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자꾸나. 제게 심술을 부리려던 시몬 결국 그렇게 더 양만 바짝 오르고 말았어요.
그 뒤 시아버지께서 시켜주신 중식을 먹으며 시모는 첫째 신우이와 함께 또 고래안주를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리곤 둘이 제게 꼬장을 부리더군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들어온다고 좋아했더니만 아주 백년 묵은 불려시가 들어왔네. 내 말이 엄마.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쫌새기처럼 아끼기만 할 거 돈은 뭐하러 열심히 번대? 어머님, 솔직히 전 나름대로 제 기준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제가 어머니께 불려지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시니까 오늘 어머님 드리려고 가져온 용돈은 그냥 가져갈게요. 저번에 혼자 그냥 가신 게 마음에 걸려서 가져왔던 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뭐, 용돈을 가져왔다고? 네, 뭐 이젠 드릴 생각이 없지만요. 그리고 아가씨는 제발 좀 아끼면서 사세요. 부모님 힘드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같이 사는 처지에 도와드린커녕 생활비 한 푼을 안 내세요. 아가씨가 저한테 먼저 무리하게 굴었으니까 저도 이참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님 생각해서요. 참다 제가 조곤조곤 맞받아치자 시모와 시누인 완전히 벙진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 뒤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호통과 남편의 차가운 말로 인해 풀이 죽은 채 방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자꾸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날 제게 조금 겁을 먹었는지 그나마 시누인 그냥 절 못마땅하게 보거나 비아냥대는 정도였는데 시모는 심술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몰래 제 외투에 실수인 척 커피를 쏟기도 하고 제가 뭔가 실수했을 땐 갑자기 제 뒤통수를 퍽 치기도 했죠. 원래 자식이 잘못하면 이렇게 훈육하는 거야. 왜? 꼽니? 그러게 네가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 여편 내가 근데 정말. 시모가 커피를 쏟았을 때 전 그냥 미친 척 드라이 클리닝 영수증을 청구해버렸어요. 하지만 시모가 주지 않고 버티자 그냥 어버이날에 시아버지 선물만 드려버렸죠. 남편도 화가 나서 시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그래도 어른인지라 시모의 뒤통수를 똑같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진짜 심한 말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아주 세게 시모의 뒤통수를 내려치시지 않겠어요? 어찌나 세게 치셨는지 시모는 앞으로 크게 휘청이기까지 했습니다. 전 뭔가 웃겨서 웃음을 꾹 참으며 황당해하던 시모에게 으름장을 놨죠. 어머님, 이거 고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어릴 때 빼곤 회초리 한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치욕스러워서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뭐 고소? 아니 예, 이런 일로 무슨 고소까지. 그렇게 엄포를 놨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잘 생각했다며 거들자 시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리곤 겁을 먹고 제게 며칠을 싹싹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 일로 고소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 일은 그대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시모가 절 더 이상 쉽게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은 좋았지만 시모와 첫째 시누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군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 몸이 좀 좋지 않아 회사를 하루 쉬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모의 손엔 편의점에서 두세 개에 7,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편의점 죽이 들려 있었고요. 시모는 제게 죽을 건네며 말했어요. 네 시아버지가 자긴 일하느라 못 가보니까 나더러 너한테 죽 좀 사다 주라고 전화했더구나. 돈까지 보내주면서 죽만 전해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오라면서 어찌나 단속을 하던지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난 분명 죽 사왔다. 그날 오전 전 시아버지와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시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진 절 걱정한 끝에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고 죽을 사다 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분명 시아버지 성격에 최소 2, 3만 원은 보내셨을 텐데 시모는 고작 편의점 죽을 사왔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절 위해 죽을 사다 주신 건 고마운 일이니
전 시모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나 커피 한 잔만 줄래? 차가운 건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건 싫으니까 미지근하게 얼음 좀 몇 개 띄워주렴. 열은 내렸지만 아직 힘이 없던 제게 시모는 굳이 커피를 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전 빨리 드리고 보내야겠다 싶어 커피를 타드렸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홀짝홀짝 마신 시몬, 갑자기 제게 아주 의외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앙숙처럼 살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는 잘 좀 지내보자꾸나. 나도 너한테 괜히 심술 부리던 거 이젠 안 남아. 우리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싶어. 갑자기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시모만 아니었으면 고부 사이가 나빠질 일도 없었겠지만 전 힘도 없는 마당에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붙은 말이 너무 황당하더군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너 월급 500 정도 된다고 했지? 그럼 우리 재성이 벌이랑 합하면 달에 최소 800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앞으로 다달이 나한테 300씩 상납하거라. 우리 재성이가 우리한테 보내는 50이랑 별도로. 네? 300이요? 아니, 제가 왜요? 우리 집 빚이 아직 2억 3천 정도 남아있거든. 너도 우리 가족인데 재성이랑 우리 막내처럼 같이 좀 갚아 나가야 하지 않겠어? 너 네 시아버지 좋아하잖아. 네 시아버지 위해서라도 그렇게 며느리 도리 좀 해라. 그럼 내가 가게 차려달라 뭐 사달라. 앞으로 아무것도 말 안 할 테니까. 넌 어차피 친정이 잘 사니까 남은 500. 아니지. 450 가지고 모자라면 친정에 좀 손 벌려도 되잖니. 이게 내 조건이야. 아니, 어머님. 저랑 잘 지내보고 싶다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생각해 오셨다고요? 설마 제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아픈 절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말까지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막 나가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을 듣고 저 머릿속 끈 하나가 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도 사다 줄 겸 겸사겸사 말하려고 온 거지. 내가 좀 겪어보니까 네가 자꾸 내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번 기회에 상하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싶었어. 그래야 빨리 우리 집 분위기도 전처럼 평화로워질 거 아니냐.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그동안 봐서 알지? 우리 재성이가 네 편을 드는 것 같아도 결국엔 꼬박꼬박 자기 부모 빚도 갚아주고 효자 노릇하는 거. 걔가 아무리 널 좋아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가족이 제일 우선이네야. 물론 너도 가족이지만 그 효자가 부모를 아내보다 뒷전으로 생각하겠니? 아무리 나한테 반발해도 결국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따를걸. 그러니까 계속 우리 재성이랑 살고 싶으면 같이 네가 우리 집 빚을 갚어. 원래 가족이 힘들면 다 같이 힘을 보태서 어려움도 헤쳐나갈 줄 알아야지. 아, 그러니까 이거 겁박 맞으시죠, 어머님? 얘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무섭게 하니? 뭐 아니라고는 안 하마. 아무튼 우리가 빨리 빚을 다 갚아야 너희도 편하지 않겠어? 그럼 너 내 말대로 하는 거다. 시모는 효자인 남편을 내세우며 저를 겁박까지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기가 막혔죠. 몸도 아프고 힘도 없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전 찡그린 인상을 펼 생각도 하지 않고 시모에게 이런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그렇게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 빚부터 갚아주세요. 빚? 아니, 너한테 무슨 빚? 모르셨겠지만 이 아파트에 아직 빚이 2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 먼저 갚아주시면 저도 같이 갚아드릴게요. 똑같은 가족 사이인데 가는 게 있으려면 먼저 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양계장 하시잖아요. 그게 겉으론 잘 되는 것 같아도 계속 확장하느라 은행 대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한 3,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처럼
제 남편도 사이가 됐으니 가족으로서 친정 부모님 빚을 같이 갚아달라고 해야겠네요. 달에 남편 월급에서 300씩 차감하자고 할까요? 그럼 남편 수중엔 거의 남는 것도 없겠네요. 그죠? 전 시모에게 비아냥대며 줄줄이 말을 읊었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시모에게 말을 지어냈던 거죠. 저와 친정에 빚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지 시모는 경악을 하더라고요. 뭐? 아니, 집에 빚이 그렇게 많다고? 3, 4억? 게다가 이 집도 2억이나 대출이 있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주 결혼 잘못했다고 완전 알거지 되게 생겼네. 됐다. 300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완전 순 빚쟁이 집안이잖아. 아니 이거 순 사기 결혼 아니니? 집을 대축이고 사는 거야 서울에서 흔한 일이고 최소한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빚 갚아달라고 안 하시는 분들인데 뭐가 사기 결혼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오히려 제가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은데요. 뭐? 네가 무슨 청혼할 때 분명 남편이 그랬거든요. 평생 저 마음고생도 안 시키고 제 눈에서 눈물 나게도 안 하겠다고요. 근데 결혼한 지 고작 1년 만에 어머님 때문에 받은 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서요. 절 이혼시키시겠다고요? 계속 어머님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저한테 한 약속도 못 지킬 사람이면 그냥 제가 먼저 안 산다고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겁박은 저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얘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아파 죽겠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어머님이 어머님 말씀을 없던 일로 하든 말든 전 오늘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무조건 꺼내야겠네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스스로 땀 흘려 돈 버실 생각 좀 하세요. 스스로 노력하긴 싫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가로채고만 싶어하는 거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저 이만 쉬어야 하니까 나가주실래요? 이 죽도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제 우린 가족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런 거 받기 싫으니까요. 처음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나중엔 점점 성질이 나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염치 없는 사람 때문에 아파서 회사까지 쉰 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할 거라는 말까지 내뱉으며 당황해서 어리빠진 심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가, 그래 몸은 좀 어떠니? 네 시애미가 죽은 사다 줬어?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따뜻한 음성에 서러움이 터지더군요. 전에서 울음을 삼키며 조금 전 일을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아버진 크게 분노하며 제게 사과한 뒤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시모가 다녀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떡 벌린 남편에게 말했죠. 난 당신이 너무 좋고 당신을 믿어. 근데 당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가씨야 그냥 무시하면 된다 치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평생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어머님이 당신하고 계속 살고 싶으면 어머님 말 잘 들으라는데 난 날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어머님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 거짓말 듣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긴 했지만 앞으로 또 무슨 억지 쓰실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젠 당신이 선택할 차례야. 나 말고 어머님 가족만 할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머님 일 마무리 짓던지. 미안해 여보. 내가 중간 역할 잘한다고 해놓고 당신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난 당연히 당신 편이야.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자기 가정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날 남편은 바로 시댁에 찾아간다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새 조용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다음날 절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마침 먼 지방까지 배달을 갔다가 그날 오후에나 돌아오셨다던 시아버지도 시모에게 화를 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잔뜩 기가 수그러져 있었고 시아버진 절 보자마자 많이 미안해하셨죠. 그리곤 시모에게 소리치셨어요.
아직 한참 젊은 여편 내가 편하게만 살려고 며느리까지 등쳐먹으려고 해? 창피하게 왜 그러고 살아? 당신 그냥 이제부터 나가서 일해. 그게 싫으면 나랑 갈라 쓰든가. 뭐?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혼이라니. 당신은 맨날 말만 마지못해 잘못했다고 하지. 사람이 안 바뀌잖아. 난 내가 무능력한 탓에 당신 고생시킨 것 같아서 자식들이 우리 빚 같이 갚아주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당신한테 일하라는 말을 못했어. 미안해서. 근데 이젠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더는 안 되겠어. 재성이뿐 아니라 막내한테도 전화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할 거야. 그리고 계속 튼튼하기만 한 당신 건강 핑계대면서 일 안 하면 그냥 당신 쫓아내버릴 줄 알아. 어떻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해? 이 사람도 아닌 여편네 같으니라고. 시아버진 앞으로 자식들 도움은 절대 받지 않을 테니 시모에게 일을 나가라며 윽박지르시더군요. 그리곤 일을 하지 않거나 또 절 힘들게 하면 당장 이혼 소송을 당할 줄 알라는 엄포를 놓으시더군요. 당연히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시모를 한 번 더 좌절하게 했죠. 안 그래도 저 이젠 그 50만 원 못 보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도 부모님이니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뒤로하고 그동안 도와드렸던 건데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효심을 믿고 집사람한테 상처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전 어머니께 더는 아무런 여지를 안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재성아, 너까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엄마보다 네 마누라 편을 들어? 그럼 제 아내를 남편이 제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한 번만 더 제 아내를 못 살게 굴거나 돈으로 스트레스 주신다면 전 그냥 어머니는 안 보고 아버지만 따로 찾아뵙고 살 거예요. 저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제 아내 한 번만 더 함부로 대하시면 그땐 제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영영 저한테 절연당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크게 혼쭐이 난 시몬 서럽게 목 놓아 오열하더군요. 끝까지 왜 다들 나에게만 이러냐면서요. 그 와중에 첫째 시누인 눈치를 보다 그냥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잘못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시모에게 저도 한마디 할까 했지만 전날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다. 전 아직 어지러운 머리를 짚으며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죠.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시아버진 서울을 떠나기 싫다는 시모의 고집 때문에 이사가지 못하고 있던 서울 전셋집을 빼고 인천 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럼 난 어쩌고 아빠. 월세집이든 고시원이든 구해서 알아서 살아. 언제까지 넌 부모 집에 얹혀 살 거야? 이 한심한 녀석아. 첫째 시누인 자기는 어떡하냐며 징징댔지만 시아버진 시누이를 쫓아냈습니다. 시모 또한 절대 서울을 떠나기 싫다며 고집을 부렸는데 시아버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잘 됐네. 이혼 소리에 도장 찍고 당신은 서울에 남아. 빨리 빚 갚아서 자식들한테 부담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돈도 안 버는 옆에 내가 어디서 서울 타령이야? 시아버진 이사라며 보증금 차액으로 1억 5천이 넘는 빚을 갚으셨다더군요. 확실히 전셋집이라도 서울과 인천은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물론 나머진 계속 갚으며 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금이 줄어든 만큼 다달이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많이 줄어들었죠. 솔직히 시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 나랑 막내가 도와드리다 보면 어머닌 당신뿐 아니라 나중에 막내가 결혼한 뒤엔 사위까지 ATM 기기로 취급하실 거야. 난 결혼할 때 약속한 대로 절대 당신 마음고생 안 시키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도록 지켜보고 아버지만 조금씩 챙겨드리면서 지내고 싶은데 그 정도는 괜찮을까? 당연하지. 나도 아버님은 마음 같아선 직접 모시고라도 살고 싶은 걸. 이후 시모는 당장 일을 구하지 않으면 정말 이혼하겠다는 시아버지 으름장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간 집 근처 시장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
온몸이 다 쑤신다는 우는 소리를 엄청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 중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온몸 부서져라 양계장 관리하고 계세요. 어머니보다 연세가 몇 살이나 많으신데도요. 막내 시누이도 시모가 제게 했던 말을 전해 듣고 시모에게 큰 실망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시누이 또한 우리처럼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시아버지께만 한 번씩 용돈을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독립하게 된 첫째 시누인 요즘에 명절에도 시댁에 잘 오지 않고 있어요. 혼자 월세 내며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서요. 시모는 다들 자기를 무시하는 상황에 유일하게 같은 편이던 첫째 시누이라도 와주길 바랬지만 자기에겐 관심도 없던 시누이에게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며느리인 절 어떻게든 호구 잡으려고 했던 시모는 가족들과 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전 여전히 시아버지를 많이 좋아하고 있기에 그래도 시댁에 자주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저 몇 달 전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됐는데 시아버진 그때부터 절 거의 공주님 취급해주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께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시몬 그런 절 질투하면서도 다시 은근슬쩍 저와 친해지려고 시도도 하더군요. 에휴, 요즘 어찌나 삭신이 쑤시는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다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너랑 재성이가 고생할 텐데 걱정이다. 한동안 좀 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엄살 부리지 말고 돈 벌어 오라고 네 시아버지가 난리칠 테고 아휴 너무 서럽구나. 난 정말 엄살이 아니라 아픈 건데 말이야. 시모는 제 앞에서 저런 말을 하며 눈물을 찍어내는 척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일하기 싫어서 동정심을 사려고 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그걸 알았기에 전 그냥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며 모른 척 이렇게 말했죠. 편찮으셔서 어떡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백날 파스 붙이고 하는 것보다 병원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시모는 결국 똥 씹은 표정이 되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시모가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도 저도 시모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남편은 친정 식구들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 때문에 제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더 처가 식구들에게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제가 회사 일이 바쁠 땐 혼자 저희 친정에 내려가 양계장 일을 돕고 오기도 해요. 제 동생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매형을 보고 있으면 결혼할 자신이 없어져요. 과연 제가 매형처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보며 이렇게 말하셨죠. 네 매형의 반에 반만 해도 네 장인 장모가 널 얻고 다니실 거다. 아이 우선 여자나 생기고 나서 말해. 전 그렇게 가족들이 인정을 받을 만큼 좋은 사이가 되어주고 제게도 여전히 천사 같은 남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요즘 옆에서 태교를 도와주며 이렇게 말하곤 해요. 우리 아가 나중에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낳아줘야 한다. 알겠지? 아빠한테 엄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거든. 엄마 배도 발로 좀 그만 차고 내 마누라 아프게 하면 내 자식여도 미워 이 녀석아. 물론 농담도 섞여 있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절 사랑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게 늘 미안해하며 잘해주고 계신 시아버지도 늘 절 친언니처럼 대해주는 막내 시누이도 참 좋고요. 그렇게 전 앞으로 얄미운 첫째 시누이도 또 제게 큰 불편함을 주었던 시모도 그냥 가족으로 품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비록 차마 좋아할 수는 없어도 서서히 미운 정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다들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며 대가를 받곤 하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다른 사람이 호시탐탐 탐을 낸다면 그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런 놀부심본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모가 지금 가족들에게 외면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도
저희 시모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와 같은 욕심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